북한 김정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사라지고 중국 군부 2인자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북한 평양 지도부 전체가 공포에 빠졌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엄청난 사건 뒤에 김정은이 은밀히 연관돼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정은은 소문의 근원지를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정원조차 듣고 말을 잃었다는 북한 서열 정리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중국 정보부 요원 리우페이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얼마 전 중국 대륙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입니다. 모든 시작은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부터였죠. 바로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집단 망명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베이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도시의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지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과 의문이 드리워졌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의 탈북은 그 자체로 거대한 혼돈을 의미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바퀴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며 통제를 시도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군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숨죽인 듯한 정적이 감돌았죠. 주요 언론 매체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심각한 균열설부터 시작해 온갖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망명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핵무기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그들이 확보한 핵물질의 양, 그리고 은밀한 핵실험 계획까지 담겨 있었죠. 문서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단숨에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연이은 최고위층의 이탈과 핵기밀 유출. 이것은 단순한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배후가 누구인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인지 저의 정보부 요원으로서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상황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사건의 배후를 조사했지만 상부에서는 모든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지도부와 시진핑 주석은 갑작스러운 북한의 혼란과 핵기밀 유출에 당황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진척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받았죠. 그들의 동요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핵기술이 국제사회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으니 말이죠. 중국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심이 많아졌고 국경 지역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인민해방군 부대에는 최고 비상령이 떨어졌다는 첩보도 들어왔죠. 그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자칫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이 거대한 사건의 서막은 저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저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의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저의 오랜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인 류시앙이 은밀히 제게 건넨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류시앙은 저에게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자신은 물론 저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가 넘겨준 문서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망명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핵기밀 자료가 이미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 이런 엄청난 기밀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정부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서는 조악하게 편집되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기밀이 한국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된다면
중국의 입지는 매우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보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뒤이어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게 전가하려 나섰으니까요. 국가 방송에서는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졌고 조작된 증거들이 마치 사실인 양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짜 증거들은 정교하게 짜 맞춰져 있었고 선동적인 문구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북한 고위층을 매수하여 핵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온 나라가 한국을 향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거짓을 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 걸까요? 한국이 이런 일을 벌일 리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정보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이런 대규모 공작을 벌였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평화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주장했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존경해 마지 않던 상관, 정보부 내에서 확고한 신임을 얻고 있던 천하오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던 권위와 충성심은 모두 가식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의 강직한 모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몄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죠. 불안과 함께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하오가 사건의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의 모든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밟았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을 맞추게 됩니다. 저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들을 포착하려 했었죠. 그의 서류철, 전화 통화 기록,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동선까지 몰래 추적했습니다. 숨막히는 잠복과 미행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존경했던 인물이 이토록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의 야망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천하오가 은밀히 김정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무실 근처에 숨어들어 그의 대화를 엿들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섬뜩하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은밀히 논의하고 있었죠.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은의 목소리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조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북한 고위층의 망명을 이용해 국제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방안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향한 섬뜩한 욕망이 서려 있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북한 최고위층의 망명과 핵기밀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들의 대화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두거하게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천하오가 북한 최고위층의 망명을 주도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중국 내부의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기밀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겁니다. 그는 군부를 장악하고 중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망명 사태를 이용하여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 군부 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던 거죠. 게다가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유도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섬뜩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그는 한국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내부를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이 제 머릿속을 맴돌자 저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침묵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으며 천하오에게 발각될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요. 저의 존재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그가 눈치채는 순간 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제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가 혼돈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였습니다.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천하오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징후들을 느꼈습니다. 저를 향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배회하는 것을 눈치챘죠. 저는 즉시 움직였죠. 저의 숙소로 돌아와 최소한의 짐과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USB 드라이브 안에 숨겨둔 자료들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불과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천하오의 부하들이 제가 머물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훈련된 특수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제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극적으로 집을 탈출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순간 유리 파편들이 온몸을 스쳤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저를 향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발밑에 아스팔트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도심의 복잡한 뒷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저를 쫓는 발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익숙한 길을 최대한 활용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의 추격을 교란시켰습니다. 가까스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 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덕분이었죠. 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중국 대륙을 바라봤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조국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이제 이 끔찍한 음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항의 밤 공기와는 대비되는 뜨거운 결의가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한국은 현대적이고 활기찬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 질서, 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밝은 간판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죠. 중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혼란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자유로운 모습에 저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발전된 곳에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가 눈앞에 펼쳐진 듯했죠. 이전에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명동거리에서 우연히 김영주라는 친절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다가와 능숙한 중국어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는 저희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가까운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김영준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묻지 않고 오직 저를 도우려는 진심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에서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소개로 이정은 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교수는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이해심은 제가 혼자 짊어졌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희 신분과 제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그는 저를 믿어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배려와 통역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김영준은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이정은 교수는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조차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곳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북한 최고위층 망명과 핵기밀 유출 사건이 여전히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모두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보도되는 내용들은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북한 망명의 책임을 한국의 소행으로 몰아갔고 핵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들의 주장에 반신반의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한국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부당하게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곧 거짓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고한 한국이 계속해서 누명을 쓰게 할 수는 없었죠. 제 안에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양심이 저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숨어 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정은 교수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 즉 천하오의 음모와 북한 김정은과의 연루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조작된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죠. 마치 본물이 터지듯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 즉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내부 문건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자료들이 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하니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정은 교수는 저희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저를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함께 이 싸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을 부술 때가 온 것이죠. 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의 양심이 그리고 진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의 증언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는 즉시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정은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 정보기관과 접촉할 수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희 이야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천하오의 음모와 북한의 연루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었고, 저의 증언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던질 진실의 메시지를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북한의 쿠데타 계획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중국 내부의 음모와 북한 김정은과의 연계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통해 공개되었고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숨죽이며 발표를 지켜봤고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전 세계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꺼낸 작은 목소리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죠. 화면 속의 기자들은 뜨거운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로 인해 엄청난 외교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제사회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죠.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죠. 중국 내부에서도 천하오에 대한 비판과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배후 세력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증언을 토대로 완벽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진실의 힘으로 거짓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숨죽였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세상의 거짓을 폭로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거짓으로 세상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정치적 망명을 승인받아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교수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며 동시에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과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강의로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저를 존경하며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선택한 이 자유로운 삶에 감사하곤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동의 활기 넘치는 거리, 한강변의 고요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매운 음식도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탐색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의 내부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오와 그의 일당들은 국제사회의 수배를 받고 있고 북한 또한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제 고향에도 진실과 자유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생존기가 아닌 진실의 중요성과 용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제가 찾은 평화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진실을 증언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북한에는 VIP 전용 열차 승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특권층만 이용하는 이 특별 열차는 일반인은 절대 탈 수 없고 내부는 궁전처럼 호화롭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성 승무원들이 당하는 일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 안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윤아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첫 유니폼을 봤던 날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쓰고 단추를 채우며 꿈을 이룬 제 모습을 바라봤죠. 반듯한 제복, 체제를 대표하는 일꾼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늘이 아닌 철길 위를 달리는 북한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근무일 배정받은 열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낡은 객차, 끼익거리는 문, 곳곳에 녹슨 창틀, 교육센터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비상제동장치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객실 사이 연결 부위에서는 철길이 보일 정도로 바닥이 낡아 있었어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우리는 승객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웃으며 말해야 했습니다. 이 열차는 우리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 아래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사를 매일 외워야 했죠. 그럴 때마다 현실에서 오는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이 안 된 것뿐일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지만 했어요. 매일 아침 진행되는 사상 교육과 함께 승객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보고해야 했으며 근무 후에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승객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든 것을 세세히 적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외국인 승객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우리는 자립경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교육받은 대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관에게 불려가 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승객과의 대화에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동료 승무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우정이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문득 이 말이 어디로 새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겼죠. 그렇게 저희 환상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도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최윤아 동무, 특별 발령이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출근 직후 상관이 건넨 서류에는 고위 간부 전용열차 배정이라는 글자가 차갑게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저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전용열차는 최상층 간부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실수 한 번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었죠. 평양역 한쪽에 따로 마련된 플랫폼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고서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특별한 열차를 마주했죠. 하지만 열차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황금빛 손잡이가 달린 문을 열자 붉은 융단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어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나왔고 은은한 조명이 객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식 조명과 자동문은 물론 미니바까지 갖춰진 객실은 우리가 타던 낡고 삐걱거리는 일반 열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매일 겪었던 고장난 시설과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철도인데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선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객실 한쪽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윽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김정은이었어요. 모든 승무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저도 급히 고개를 숙이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어요.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두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제 앞에 직접 서 계셨던 겁니다.
이름을 묻는 질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간신히 최윤아라고 대답했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몸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끈적하고 불편한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제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차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차 주전자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차를 내려드릴 때 김정은의 손이 은근슬쩍 제 손을 감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제 손 위에 머물렀고 그 접촉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부러움과 경계심 그리고 동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김정은의 직접적인 요청을 받는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그는 질문할 때마다 저를 유독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할 수도 마주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때로는 제 어깨를 툭 치거나 팔을 스치듯 만지며 말을 건네는 그의 행동에 매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전용열차 근무 일주일째, 저는 아침 일찍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관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정은 전용칸 단독 승무 명령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그를 응대해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소지품은 모두 회수됐어요.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시계, 필기구까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제복을 입고 전용칸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잠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칸은 일반 객실의 3배 크기였어요. 한쪽에는 회의용 테이블이, 다른 쪽에는 침대와 소파가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창문은 짙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죠.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김정은이 들어왔어요. 뒤따라오는 수행원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그 단 둘뿐이었어요.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물을 가져오시오. 첫 지시는 단순했지만 그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가 칸 안의 공기를 짓눌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차를 따르라, 창문을 조절하라, 에어컨 온도를 낮추라. 지시를 내릴 때마다 그는 제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스치듯 만졌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공포와 혐오감이 밀려왔지만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김정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지? 김정은은 소파에 앉으며 저를 옆자리로 불렀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갑자기 잡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문지르며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라는 말과 함께 그의 다른 손이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몸은 얼어붙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옷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고 저의 입에 거칠게 입을 맞추었죠. 수치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거부하면 죽음뿐일 테니까요. 전용칸에서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저는 그의 눈에 들었고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다음 호출을 기다리는 시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도 저는 달리는 열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좁은 칸 안에서 저는 숨이 점점 가빠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도 제 유일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배 승무원 강미연 언니였죠. 미연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전용열차에 배정된 지 3년째였어요. 언니는 다른 승무원들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죠. 때로는 말없이 제게 초콜릿 한 조각을 건네기도 했고 가끔은 복도 끝에서 짧은 눈빛으로 위로를 전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연 언니가 오른손 등에 붕대를 감은 채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언니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속삭였어요. 자살을 시도했어. 가까스로 발견됐지.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고 싶었지만 언니의 눈빛이 그만 묻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연 언니는 짐을 정리하면서 손으로 직접 그린 작은 종이를 저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준비했던 거야. 결국 쓰지 못했지만 넌 꼭 나가야 해. 떨리는 손으로 받은 그것은 탈출 경로가 그려진 지도였어요. 베이징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연락처,
은신처 위치, 국경을 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종이에 담긴 자유의 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미연 언니는 다시 호출되었어요. 전날 밤 언니의 표정이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이유를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언니는 김정은의 전용 칸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영원한 작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 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숙소를 쓰던 언니의 물건들이 하룻밤 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내부 기록 문서를 보게 되었어요. VIP 승무 목록에서 미연 언니의 이름이 검은 펜으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연 언니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질문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북한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흔적부터 지웁니다. 기록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요. 미연 언니도 그렇게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언니가 준 지도를 보며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제가 갈게요. 숨죽여 속삭였어요. 침대 밑바닥에 지도를 숨기고 매일 밤 그 경로를 외웠습니다.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그리고 미연 언니를 위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탈출 지도를 외웠어요. 베이징에서 라오스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은신처 주소와 연락처도 모두 암기했죠. 지도는 잠들기 전 잠깐 확인한 후 바로 숨겼어요. 발견되면 그 즉시 생명이 위험할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기적처럼 베이징행 국제열차 배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탈출하지 못하면 미연 언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현금을 몰래 챙겼고 외국인처럼 보이기 위한 복장도 계획했어요. 중국어 몇 마디와 영어 기본 표현도 다시 연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아픔이 가슴을 찢었어요. 부모님과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베이징행 국제열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북한의 상과들이 지나갔습니다. 중국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국경에서의 검문은 언제나처럼 엄격했습니다. 경비대가 열차를 샅샅이 뒤졌고 승객들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했어요. 저는 승무원 신분으로 특별 통과증을 들고 있었지만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무원들과 호텔로 이동한 후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북한 승무원이 아닌 그저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제 자신에게 속삭였죠. 그 말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가방에는 미연 언니가 준 정보가 담긴 작은 메모장과 몇 벌의 옷, 비상금만 들어있었어요. 호텔을 빠져나와 북적이는 베이징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지 감시하는지 확인했죠. 북한 보위부는 해외에서도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미연 언니가 알려준 은신처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번쩍였어요.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밝은 간판들, 붐비는 거리.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뛰게 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터질 듯 긴장됐어요.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미연 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뒷골목은 어둡고 음습했어요. 마침내 녹슨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사람은 30대 중반의 중국인 남성이었어요. 그가 바로 미연 언니가 알려준 리웨이였습니다. 국제인권 NGO에 소속된 활동가였죠. 그는 저를 안으로 재빨리 안내했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들어와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단,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리웨이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2명의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와 나이 든 남자였어요. 서로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리웨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중국 남부로 이동한 후 라오스 국경을 넘어 태국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요청을 할 거라고 했어요.
이동 중에는 절대 북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새벽 3시, 리웨이의 흔들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집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는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우리를 트럭 짐칸으로 안내했습니다. 짐칸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숨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 몸을 구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공포와 기대가 뒤섞였어요. 24시간 넘게 트럭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가끔 트럭이 멈추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어요. 마침내 트럭에서 내린 곳은 윈난성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리웨이는 현지 안내인과 만났고 우리는 그날 밤부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길을 걷는 것은 악몽 같았어요. 발밑에 돌들이 굴러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은 국경 순찰대의 손전등 빛이 보여 바위 뒤에 숨기도 했어요.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거예요. 리웨이는 재빨리 우리를 숨겼고 혼자 나가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왔어요. 뇌물을 주고 상황을 모면했다고 했죠. 그렇게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도착했어요. 태국에서는 현지 경찰서에 잦은 입국했습니다. 그것이 한국행 티켓을 얻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태국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보다 리웨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이후 태국 수용소에서의 6개월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죠.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은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한국행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신원 확인, 인터뷰, 건강검진, 모든 과정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가는구나. 정말 자유의 땅을 밟게 되는구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새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마셨죠. 그 단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유의 맛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한 조명, 반짝이는 바닥, 활기찬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공항 직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반 입국장이 아닌 VIP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또다시 감시받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만 그들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신문실을 떠올려 긴장했지만 그곳은 편안한 호텔 같았어요. 깨끗한 침대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갓 지은 밥과 반찬이 담긴 식사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조사는 2주간 이어졌지만 고문이나 협박 없이 편안한 대화 형식이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물었지만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거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제사회와 교육을 받았어요. 그곳에서의 3개월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대중교통 이용, 은행 업무까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죠.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움이었죠. 지하철을 처음 타던 날 복잡한 노선도에 당황했지만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처음 갔던 날도 기억에 남아요. 강변을 따라 자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피크닉 매트를 펴고 웃고 떠드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 저도 섞여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치킨과 맥주를 처음 먹던 날 그 맛에 감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쌉싸름한 맛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매일 마시는 음료가 되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말과 행동의 자유였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TV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밤에 누워 이불을 덮고 울기도 했죠. 이런 자유가 있다니.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말투 때문에 차별받기도 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올 때면
몸을 웅크리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의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마련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궁전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밖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처음엔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면접마다 긴장했고 말투도 문제였어요. 하지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탈북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한강현 기획자의 권유로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것은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미연 언니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하자 용기가 났습니다. 첫 강연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어요. 북한에서의 삶, 열차 승무원 시절, 미연 언니와의 이야기, 그리고 탈출 과정까지 제 삶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용기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은 월 2회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자유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말이에요. 언젠가는 제 경험을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문장으로 항상 시작하죠. 가끔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펜을 듭니다. 미연 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언니가 남긴 지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탈북 서사가 아닌 억압된 체제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가려 했던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이니까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연을 마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언젠가 이 자유가 북한에도 닿기를.